왜요? 왜 뒤로 또 후퇴하시는 거예요? 김철현 피곤해? 시험? 학교? 기말고사? 종강 다 했겠네? 종강은 다 했고 기말고사 지금 기간 중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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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참 쉽지 않군. 자, 그 111페이지 가시면 이제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어.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금리 조정 방식에 따라서요. 고정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게 있고요. 변동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있는데 고정 이자율이라는 거는 제목대로죠.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이제 고정 이자율 제도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고정 이자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변동 위험이라든가 또는 조기 상환 위험이라든가 또는 인플레 위험을 다 누가 안게 되냐면 대출자가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고정금리 하에서의 조기 상환 위험 또는 인플레 위험에 대해서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지문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죠.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인플레 위험에 대한 부분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무슨 이자율 제도냐면 변동 이자율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정금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거기 보면 저당 기간 동안 고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저당대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니은에 가게 되면 이 방법은 시장금리 상승기에 대출기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기간은 차입자의 조기상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분하게 되면 금리 변동 위험하고 조기상환 위험이 있죠.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대출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출 기간은 고정금리로 대출할 때는 변동금리로 대출하는 경우보다는 초기 금리를 높여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대출 중간에 이런 어떤 이제 금리의 변동이라든가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변동 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요. 이자율 변동 위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로부터 차입자에게 뭘 하기 위해서 전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해서요. 뭐가 도래할 때까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마다 금리를 어떻게 돼요? 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변동 이자율 하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조정 주기가. 그렇죠? 이 조정 주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위험의 크기를 그만큼 더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 조정 주기를 짧게 가져갈수록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리스크를 전가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조정 주기가 짧은 거를 선호하겠죠. 그렇죠? 대신에 차입자는 조정 주기가 긴 거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니은에 보시면 나와 있죠. 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더 많이 전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요. 또 변동금리 방법은 이자율 변동의 부담을 상당 부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위험이 고정 이자율보다는 조금 큰 것이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이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해 드린 거죠. 우리가 인터레스트 캡이라고 돼 있죠. 캡이라는 게 모자를 씌운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0.25%포인트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끔 딱 상한선을 설정해 놓으면은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자는 이 이상에 대한 금리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정리하시면 돼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의 변동 금리로 이제 돈을 했을 때 얘는 기준 금리하고 무슨 금리의 합으로 돼 있어요. 가산 금리의 합으로 돼 있을 때, 그죠? 일정한 기간마다 얘를 조정하는 거죠. 기준 금리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준 금리로 현재 쓰고 있는 게 CD 유통 수익률 하고요. 코픽스라고 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정도의 논리만 알아두셔도 뭐 무난할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CD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이제 무기명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금 증서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인데 얘가 무기명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장은 다 기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 기명식 통장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노숙자분들이 왜 대포 통장 이런 거 만들 때 명의 빌려줬다가 처벌받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기명식 통장은 양도할 수가 없는데 얘는 무기명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 통장을 소지한 사람이 은행 창구에다가 이걸 제시하면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게 CD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보니까 얘를 기준금리로 쓰는 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코리보를 거쳐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중에 9개 은행이 통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비용 자료를 은행연합회에다 보내게 되면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매달 15일 날 코픽스를 발표를 하죠. 그래서 저게 이제 신규 취급액이 있고 잔액 기준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기준금리로 뭐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금리를? 기준금리를 일정한 기간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가끔 이제 얘네들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죠. 기본적인 성격 정도로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가면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하고 되어 있죠. 여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겠죠. 시험에서 인용을 잘하니까. 그래서 별표 3개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모의고사를 보시더라도요. 금융 파트에서 이쪽 파트는 꾸준히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정리만 잘해 놓으시면은 한 문항 정도는 뭐 무난하게 맞출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요. 얘가 뭐를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원리금을. 그러면 종류가 보면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증식에서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얘는 원리금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균등하고. 원리금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체증하고. 근데 얘는 원금 균등이니까 원리금이 명시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가끔씩 물어보죠. 얘는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죠. 그죠? 그러니까 원금 균등 방식은요.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걸 제목에서 그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제목이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죠? 그럼 원리금이 균등한 건 알겠는데 이 원리금이라는 거는 원금하고 뭐 하고요? 이자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원금과 이자가 기간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이건 기본으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매기 상환하는 원금 상환액 있죠.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고 줄어든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에서는요. 원리금은 이렇게 균등해요.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요. 뭐가 줄어들겠어요? 이자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뭐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원금 상환분은 커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죠. 이게 전체 대출 기간이 만약에 20년이면 한 몇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금의 절반이 상환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환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출 초기에는 잔액이 많죠. 그러니까 원리금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어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경과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요건 뭐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융자 조건을 똑같이 가져가 보는 거죠. 융자금은 이제 1억이고요. 기간은 10년이라고 보고요. 매년 상환 조건이라고 보고요. 이자율은 10% 이렇게 주고요. 기간 10년 이자율 10%일 때 저당 상수는 0.117460이다. 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요. 제일 먼저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보게 되면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얘부터 구해야 되죠. 원금부터. 그럼 원금이라는 거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죠. 매년 상환 조건일 수도 있고요. 매월 상환 조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융자금이 1억이니까 지금 10년이죠. 매년이니까. 그럼 1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매월 상환 조건이면은 이걸 120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이거 원금 균등에서 9회차 원리금하고 13회차 이자 구하라고 출제를 했는데 저게 매월 조건으로 들어오면요. 121회차. 그렇죠? 가능해요. 20년이면 전체 대출 기간이 240월이니까 24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81회차도 나올 수 있고. 근데 구성은 간단한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푸는 요령은 알려드렸죠. 작년에 나온 거 푸는 요령. 그렇죠? 아니 그건 그 요령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작년 문제가요. 융자금이 5억이었고요. 이자율이 5%였어요. 5%. 그리고 대출 기간은 몇 년이냐면요. 20년. 그리고 매년 상환 조건이고요. 문제의 출제는 9회차의 원리금 하고요. 그 다음에 13회차의 이자를 물어봤어요. 이 조건 하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원금. 이게 5억이잖아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나누면 되거든요. 이거 나누시면은 이게 나와요. 2,500이. 그러면 이 원금은 만기 때까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몇 회차라고 돼 있어요? 9회차. 그러면 8번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9번째 갚아야 될 원리금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2,500에다가 곱하기 8을 하면은 5, 8, 40이죠. 8이 16이니까. 이거 하면은 2억을 갚은 거예요. 2억을.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겠어요? 3억이잖아요. 3억인데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3억에 5%면. 3, 50이니까 1,50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금 2,500에다가 이자 1,500 갚으면 얼마겠어요? 4천일 거 아니에요. 이게 원리금이 4천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 13회차 물어봤잖아요. 이자. 그러면은 12번은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12 하면은 이게 3억이라고요. 갚은 게.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겠어요? 2억. 2억에 5%면 1,000이잖아요. 1,000. 그렇죠? 이게 계산이 간단한 거죠. 그냥.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혹시 81회차를 물어보잖아요. 그 원금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80 하면은 갚은 돈이 나오죠.
그럼 남아있는 그 금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은 이자 나오죠. 그럼 원금하고 이자 원리금 구할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작년에 이거 냈을 때, 그러니까 요령을 아는 사람은 쉽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거 다 구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9번을 다. 그 언제 구하겠어요? 시간 무지하게 걸리는데. 그건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회차를 달리해서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회차를 달리해서. 그래서 몇 번 풀어보시면, 오히려 그런 배열로 한 번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구한 거죠. 자, 현재 빌린 돈이 이제 1억이고요. 원금은 매년 얼마씩? 1,000만 원씩. 그래서 원금은 균등한 방식이죠. 그죠? 예. 그러면 1회차 이자는 우리가 잔액이 1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에 몇 프로예요? 10%. 그러니까 얘가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2천. 그러면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대출 잔액이 1억이 아니죠.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잔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9천. 그러면 2회차 상환 들어갈 때는 원금은 그대로 1,000만 원인데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가 이자를 부과하는 거니까 9천에 10%면 얼마겠어요? 900이겠죠. 그러면 얘는 1,9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자 2회차 했을 때 1,000만 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잔액이 8천이 나오겠죠. 그러면 3회차 상환이 들어갈 때 잔액은 8천이니까 그러면 이자 계산은 8천에 10%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800. 그럼 얘는 1,8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니까 얘가 체감이라고 그러죠. 줄어드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자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지금 원금이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균등하게. 1,000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잔액에다가 곱해서 할 필요가 없이 요거 구한 다음에 이자를 딱 보고 만약에 5% 그러면 1,000에 5%면 50이잖아요. 그럼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5%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5%로 준 거니까 1,000에서 50만 원 빼면 950이겠죠. 그래서 2회차가 1,9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뭐 9회차, 13회차 하면 아까 같은 그런 요령을 하시면 되고 2, 3회차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그렇게 정리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식이고요. 원리금 이제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요.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걸 구해야 되죠. 원리금을. 그러니까 원리금이라는 거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해서요. 저당상수를 곱해야겠죠. 근데 여기 저당상수는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계산 요건으로 잘 안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원리금을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인데 원리금을 구하기 위한 저당상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걸 우리에게 계산을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주어진 저당상수에다가 갖다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1억이고요. 그럼 얘가 1,174만 6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기간이 있고요. 잔액이 있고요. 원금, 이자, 원리금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얘도 대출 초기에 잔액은 이제 1억이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 있죠. 이게 균등하다는 얘기죠. 원리금이. 그러면 원리금이 이제 균등할 때 여기서는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 물어봅니다. 원금. 원금이 얼마냐? 구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뭐를 공제하면 돼요? 이자를. 그러면은 1회차의 이자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죠. 똑같은 조건이니까. 1억에 10%니까.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 1,000만 원을 제하면은 원금 상환분이 174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는 계산 논리로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등장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포인트가 먼저 뭐 구하고 원리금을 구하고 거기서 뭐를 공제하면 이자만 공제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1회차 1년째 말이 됐을 때 잔액은 1억이 아니라 9,826만 원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잔액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982만 원 정도로 줄어들죠. 이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뭐는 커지겠어요? 원금 상환분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데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돼요? 이 구조를 물어본다는 거죠. 요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원리금하고 원금하고를 둘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어느 게 커요? 얘가 크죠. 얘가. 그렇죠?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가 빨리 들어오는 게 얘가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금 회수 위험이 적은 편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리고 대출 초기에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연소득에서 원리금의 크기를 우리가 백분율로 표시한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소득이 우리가 1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얘는 지금 원리금이 얼마예요? 2천이잖아요. 그럼 1억에 2천이면은 얘 몇 프로겠어요? 20%. 얘는 1174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1174만 6천 원 대입하면 얘는 1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비율이 어느 게 커요? 얘가 크다고요, 얘가. 원금 균등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거 말고 이제 요 등장하게 될 최증식하고 세 개를 다 비교하더라도 총부채 상환비율은 어느 게 크다. 원금이 큰 거예요. 초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하고 비교하면은요. 초기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대출을 받을 때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있으면 얘가 유리하겠죠. 근데 최증식이 들어오면 최증식이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증식이 들어오면은 답을 맞출 때 더 쉬워져요. 걔가 원리금 상환액도 초기에는 제일 적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제일 유리한 방식이고, 얘가 들어오면. 근데 얘하고 둘을 비교하게 되면 문장을 읽으시다가 순간적인 착각이 나올 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면만 조금 유념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나와 있죠.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초기 저당 지불액이 가장 큰 게 원금 균등 상환이죠. 그래서 1회차 월 불입액 납부 이후에 잔금이 가장 적은 방법도 뭐가 돼요? 원금 균등이 되겠죠. 그리고 대출자의 자금 회수가 가장 빠른 방법이 원금 균등이고요. 원금 회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도 원금 균등이고,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게 산정되는 것도 뭐다? 원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면은 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정식 상환이 있을 때요. 여기도 똑같이 대출 잔액이 1억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도 똑같은 이자율은 몇 프로냐면 10%란 얘기죠. 그러면은 1회차 상환에 들 이자가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일 때. 얘는 초기에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이렇게 적게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제 늘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 초기에는 갚아 상환하는 원리금이 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자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상환이 들어가면 금융기관에서는 이 800을 갖고 원금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자부터 공제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200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잔액으로 가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출 초기에 거꾸로 뭐가 더 커져요? 잔액이 커지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 체증식 상환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절대적으로 초기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겠죠. 그리고 주택의 예상 보유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단기간에 양도 차익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융자를 받으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환액을 적게 가져가는 무슨 방식? 체증식. 그래서 미국의 개발업자들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방식으로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죠. 이걸로.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한 비교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비교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대출 중간에 우리가 조기 상환할 수 있겠죠. 예, 조기 상환했을 때 잔액이 있죠. 잔액. 상환하고 남는 잔액. 잔액이 가장 적은 건 누가 되겠어요? 얘가 가장 적죠. 상환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에 대한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요령만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게끔 배열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해줄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런 것만.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제 6월이 지나면 문제풀이를 하실 거예요. 이게 기본 문제집 갖고 이제 문제풀이 하는데 그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오지선단에서 답을 찾거나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조금은 늘어나시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문장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이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오지선다로 만나서 그 안에서 답을 찾는 요령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시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그 과정이 거치면은 또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가세요. 실력이. 근데 이제 조금 바쁘게 움직이시려고 그러면 복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복습을.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지치셨나 봐요. 그 6월달, 5월달, 6월달 때는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가 이제 좀 체력적인 부담이 되시는지 또 여전히 또 집으로 또 귀가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월달 되면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7월 다음 달 중순이면 100일 남는 거예요. 100일. 금방이죠,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이제 걸린, 그죠?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옛날만 하더라도요, 시험의 그 뭐 정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늦게 발표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은 버팅길 수가 있었어요.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오후만 되면 가다반이 올라온다는 걸. 그러니까 당일날 바로 당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당일날. 그러니까. 조금은 더 해주셔야 돼요. 조금은 이거 문제가 정형화되게 이렇게 지문이 탁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시고 막 그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학원들마다 걱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용어라도 잘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압축을 해가지고 여기를 또 돌아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거라도 정리가 좀 되셔야죠. 안 되면 뭐 선택과 집중이라도 잘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과목만 잘해도 소용이 없고요. 밸런스가 또 맞아야 되니까요. 이게 민법하고 얘하고 밸런스가 맞아서 평균적으로 6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한쪽만 뛰어나게 잘한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건 아니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바로 보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동산 증권에 해당하는 개념이고요. 우리 지금 교재에 보면은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죠.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이제 유동화하는 방법이 있죠.
부동산을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냐면 매각이에요. 근데 매각이라는 거는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부동산 자체가 고가의 자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당권 자체를 갖다가 유동화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해서 거래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 제정이 돼서 저당권을 시중에서 유통이 가능하게끔 이제 법으로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저당에 대한 유동화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저당의 유동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저당의 유동화 할 때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차입자가 있고요. 농협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농협에서 이제 뭐 해준다는 얘기냐면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차입자 또는 수요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금 수요자. 하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성립되는 시장이 몇 차? 이게 1차 시장이죠.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 저당권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당 채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에 관한 이 채권이라는 게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저당권의 소유권에 기초해서. 그럼 얘네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또 좋은데 문제는 얘들도 이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빌려줬기 때문에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찾으러 오게 되면 현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유동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협은 이거를 어디다 넘겨주냐면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있어요. 미국 애들은 유동화 중개기관이 뭐 여러 개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 페니메나 지니메나 뭐 프레드맥이나 이렇게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게 단일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미국의 그 유동화 중개기관은 시험에 나올 일이 없죠. 우리나라에 있는 기관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여기 있는 이 저당 채권을 일로 넘겨주는 거를 저당에 뭐라고 그래요? 이걸 유동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당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현금화 되는 거죠. 여기서 사들이는 거니까요. 이게 사들인다는 거 우리가 풀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들여서 얘네가 저당 풀이라고 그래서요. 사서 모으고 있다는 얘기, 모았다는 얘기죠. 저당권을. 그러면 사서 모을 때는 어떤 거를 모을 수 있냐면 유동화 중개인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 이론 상품 판매하죠. 위탁 판매. 그러면 이제 그 얘네가 이제 대행을 해서 얘네가 보금자리 상품 대출해 주게 되면 이제 저당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얘네가 가져 모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중은행에서도 대출해 주겠죠. 대출해 주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부합되는 채권만 사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대출을 우리가 적격 대출이라고 그래요. 그거에 충족되는 애들은 이제 사서 모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기는 거를 저당에 뭐라고 그래요? 유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동화. 그러면 사서 모은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신탁기관에다가 신탁 설정합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신탁사에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사서 모은 거를 기초로 해서요. 여기 있는 투자자에게 뭐를 발행하냐면 증권을 발행을 하겠죠. 이것을 저당의 증권화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동화하고 증권화를 같은 개념으로 봐요.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증권의 발행만을 통해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뜻은 같다고 보고요. 여기서 요 유동화 중개기관을 하고요. 투자자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몇 차 시장? 2차 시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시장은 자기가 사서 모은 저당권을 저당 채권을 뭐를 해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매각을 해서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다가 1차 시장에다가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억하시나요?
1차 시장은 주택 자금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사에서 거래가 성립하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뭐 해준다는 시장이에요. 대출을. 그러면 이 대출을 해주니까는 이제 뭐가 발생해요? 저당권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당권의 발행시장, 저당권의 형성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얘가 증권을 발행을 해서 유동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저당권의 무슨 시장?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가. 그래서 얘네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이 있죠. 그거를 1차 시장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몇 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얘기한 거죠. 가끔 이걸 바꿔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 시장의 역할하고 2차 시장의 역할 정도는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도 그 115페이지에 가면 저당 유동화의 구조를 해서 1차 시장이 있고 무슨 시장이 있어요? 2차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당의 유동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몇 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2차 시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당의 유동화 효과라고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주택 수요자가 있고요. 금융기관이 있고 투자자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해서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르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아까 금융 초기에 들어올 때 말이죠. 여기 은행이 있고요.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뭐를 수신을 받아서요.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줘요. 네, 대출을 해줄 때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이건 단기 자금이죠. 근데 대출은 뭐로?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해주는 역할이 기간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단기 자금을 모아서 무슨 자금으로? 장기 자금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고객이 맡긴 예금은 대부분 소액 자금이잖아요. 그 소액 자금을 모아서 다액 자금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직접적인 친분 관계가 있으면 직접 거래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간에 돈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다 이 사람이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은행을 매개로 대출해 준 거니까 여기서 채무 불행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책임을 지겠죠. 그러니까 위험을 중개하는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자금의 흐름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점을 이제 설립을 해서 지역 간의 자금 중개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는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뭐로 운영하고 있으면 장기로 운영하고 있으면 기간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고객이 맡긴 예금은 얘네 입장에서는 부채잖아요. 그럼 찾으러 올 때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대출을 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네가 대출해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을 뭘 할 수 있다면 유동화를 시킬 수 있으면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죠. 유동화 제도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인요. 대출 채권을 매각해서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거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고 현금 자산을 늘리면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이게 BIS 비율을 이제 높이는 방법은요. 위험 가중 자산을 줄이고 자기 자본의 비중을 높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저당 채권이 만기가 10년 이상의 저당 채권은 위험 가중 자산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유동화를 시키게 되면은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대신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BIS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험상에서는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악화시킨다,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줄 때는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저당담보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제 저당담보증권이라는 것은요, 저당 대출기관,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들이 사서 모은 증권을 갖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이 저당 채권을, 증권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에게 이제 판매하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때 가지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이 투자자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저당 채권을 직접 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조기 상환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채무 불이행할 수 있잖아요. 그 사후 관리를 얘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 중개 기관을 통해서 사들이는 거죠. 그럼 얘는 시장에서 발생한 저당 채권을 얘가 사서 모은다고요. 모은 다음에 하나의 표준화된 증권을 발행하니까 얘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인 관리는 누가 해주니까? 여기서 해주니까. 그러면 대신에 뭐는 줘야 돼요? 수수료는 줘야겠죠.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런 관계를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발행은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기관 또는 2차 기관 또는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1차 이런 애들이 이제 1차 대출기관이고요. 이제 2차 대출기관 그러는데 얘들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신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발행할 수는 없고 얘네 지급 보증을 받아서 발행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도 발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증권의 발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회사 있죠. 우리가 이제 특수 목적의 회사라고 그래가지고요. 증권 하나를 발행할 때마다 설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이쪽에서 얘가 빌렸으면은 뭐를 갚겠어요? 원리금을. 그럼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넘겼으면은 권리가 일로 넘어갔으니까 바로 뭐를 해주겠어요? 이체를 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에 대한 거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MBS를.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원리금의 일부가 이 증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총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억짜리 발행했으면 전체 만약에 자산이 1000억이면은 10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거 10억에 대한 원리금은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이쪽으로 양도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주는 구조로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한 번 등장했어요.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도 SPC를 통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맞는 편이에요. 저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거고요. 실상 이제 여기서 정리하실 때 보면 그 밑에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라고 나오잖아요. 박스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저당담보증권에 대한 종류를 보면 얘가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요.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혼합형 MBS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있는 게 이제 이게 MPTS가 되고요. MBB. 그 다음에 MPTB. 그 다음에 CMO. 얘네를 구별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거든요.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원리금을 누가 수취하느냐 있죠. 요거 두 가지가 얘네들의 성격을 구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거에 기초해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누가 갖고 있느냐.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위험을 같이 부담해요? 네, 조기 상환 위험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고 있어요? 원리금도 누가? 조기 상환 위험도 누가? 투자자가 갖는 구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그
저당 채권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이제 요 이제 설정하고요. 원리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리금 들어오면 원리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 원리금이 누구에게로? 일로 넘어가죠. 그러면 전체 보유 자산 중에서 요 투자자에게 만약에 50억에 해당하는 이제 뭐를 발행을 한 거예요. MPTS를. 그러면 전체 보유 자산 중에서 지분 있죠. 지분 한 50억 정도에 대한 지분을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팔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투자자는 전체 1000억의 자산 중에서 50억에 해당하는 요 지분에 대한 권리는 얘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러면 100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 들어오면 이쪽으로 원리금 가죠. 그럼 얘가 이 원리금 중에 전체 들어오는 것 중에서 얼마에 해당하는 50억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구조예요. 그러면 얘가 모든 책임을 이제 누가 지게 되는 거예요? 투자자가. 얘가 여기서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 상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원리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얘가 지는 거죠.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도 얘가 넘겨받은 거고, 조기 상환에서 수명이 끝나는 것에 대한 손실도 얘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누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냐면, 이게 30년 만기 한 종류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빌려줬을 때 이게 대부분 이제 고정이자율로 돈이 대출이 되는 구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정 이자율하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요. 얘가 높으면 조기 상환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30년 만기짜리 투자했는데 실제로 한 5, 6년 지나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채권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낮은 수익률을 또 보고 재투자해야 되는 리스크를 얘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누가? 투자자가.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MBB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요. 이게 그런 구조로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118페이지에 가면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MPTS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이체증권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는 요 패스스루시라는 게 이게 자동이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자동이체하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금이 들어오면요, 수수료를 공제하고 바로 이체해 주는 거죠. 일로. 그럼 여기서 수수료 공제하고 바로 어디로? 일로 이체되고, 여기서 공제하고 바로 누구에게로? 투자자에게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게 통장을 따라서 이체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입자가 지불하는 저당 지불액이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되는 증권이고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에 대한 지분권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모저당의 차입자하고요, 증권의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MPT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MBB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모든 권리를 누가 갖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MBB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거 다 발발발 그래가지고 MBB는 우리 보면 비읍이잖아요. 이거는 MBB 나오면 전부 다 누가? 발행기관이. 요거 기본적인 문제 줄 때요, 틀리게 준 질문이 그거예요. 자, MBB 있죠. MBB. MBB의 투자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전부 누가? 발행기관이. 그런 것만 간단하게도 출제를 해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MBB 같은 경우는요, MPTS는 원리금 자동이체증권이니까 원리금이 누구에게? 투자자에게로 그대로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거는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이 원리금에 대해서는 그냥 발행기관이 소유하고요. 발행기관은 별도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요 자산은 그냥 뭐로만 제공하냐면 담보로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채권을 발행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율과 만기를 갖다가 별도로 제시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은 투자자에게로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발행기관에 그대로 자기가 갖게 되고,
자기 어떤 신용하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채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에게 매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은 그냥 단순히 담보로만 제공한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대신에 얘도 똑같이 여기서 조기 상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조기 상환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발행 기간이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년 만기짜리로 이렇게 발행해 갖고요. 이자 지급을 이제 약정을 해 줬는데 제가 5년 만에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얘는 남은 15년 동안 이자 지급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얘가 미리 옵션을 설정해서 그러면 나머지 15년간에 대한 잔액이 있죠. 잔액에 대해서 발행 기간에 이 돈을 지급을 하고 다시 채권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 있죠. 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으면 투자자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리를 옵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콜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콜 방어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절대로 얘네는 자기가 발행한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기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종류줄 중에서 만기를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얘 하나밖에 없어요. MBB 하나밖에.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결국 포인트는 그냥 이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투자자에게 이전되거나 이체되는 권리 없이 발행기간 자신이 발행한 채권으로서의 증권이고요. MBB는 증권의 투자자가 발행자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콜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기가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모조당의 차입자나 증권의 투자자 간에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저당 채권 총액보다는 MBB의 발행액이 적다는 얘기는 지금은 이 저당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발행하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에 대한 초과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뭐 힘드시면 너무 이렇게 크게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거라도 좀 해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모의고사 보면 선생들이 내는 게 더 어려워요. 실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줘요. 가장 기본적인 이 증권의 성격 정도를 물어보는 거로만 출제해 주지 복잡한 내용까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그렇게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에서 투자 분석 기법 막 이런 거 하고 여기 넘어와서 증권하고 그러면 그날은 머리가 아픈 날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근래 학원에 가보면은 이번 6월 달에 지금 새로 등록해서 나오신 분도 있어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이 투자하고 금융을 갖다가 접하니까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지근지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왜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늦게 나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딱 느끼고 오전에 수업 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저녁에 내려와서 수업을 또 듣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는 좋은데 어차피 그러더라도 한 두세 번은 더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조금 용어가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혼합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PTB하고 CMO 같은 경우는요, 소유권은 그냥 누가 갖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갖는다는 점에서는 뭐하고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MBB하고. 대신에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수취한다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 측면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둘을 무슨 형이라고 봐요? 혼합형이라고. 그렇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갖고 있다는 점은 MBB하고 같죠. 근데 원리금을 누가 갖는다는 점에서는 투자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는 MPTS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118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MPTB라고 돼 있죠. 이게 혼합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그냥 발행자가 보유하고요.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지분권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것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것도 만기가 한 30년 만기짜리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뭐 하면요.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장기 투자를 희망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에 따라서 오히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을 시킨 게 그게 CMO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CMO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 안에 파생 상품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한 종류에 대한 그 원리금 들어오는 걸 갖다 한 종류로 발행을 한 것을 CMO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보게 되면요. 만기가 비슷한 애들 있죠. 만기가. 예, 걔들을 묶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가 3년짜리, 만기가 예를 들어서 뭐 5년짜리, 만기가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이런 채권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중기 투자를 희망하거나 또는 장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각 그룹에 나누어서 투자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다 틀리겠어요? 수익률이 다 틀리죠. 기간에 따라. 기간이 짧은 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작을 거고요.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크니까 수익률을 더 크게 주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전히 얘네들에게 뭐를 주겠어요? 이자를 주죠. 이자를 주는데 여기서 이제 조기 상환에서 들어오는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거를 가장 수명이 짧은 애에다가 몰아주는 거죠. 일로. 그래서 얘가 수명이 몇 년짜리니까 3년짜리니까.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원금 상환이 다 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요 그룹에 해당하는 채권에서도 조기 상환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일로 주는 게 아니라 초기에 그냥 일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일로. 제일 수명이 짧은 애 쪽으로. 그러니까 얘가 요 기간 안에 뭐가 다 끝나겠어요. 원금 상환이 다 이루어지고 수명이 끝나겠죠. 끝나면 그 다음에 얘한테 뭐를 지급해요? 이자와 더불어서 뭐를? 원금을. 그러면 얘도 이제 원금 상환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자도 받으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도 조기 상환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기 상환 들어오는 원금을 그냥 일로 몰아주는 거죠. 일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금 상환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얘가 좀 더 일찍 끝나겠죠. 그럼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가 지불되는 부분이 서로 다 어떻게 돼요? 다른 계층이라는 얘기죠. 이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제트 트렌치라고 나오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건 후순위 채권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에 대한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발행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제트 트렌치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선순위 채권의 소지자들이 다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고 남는 게 있으면 얘가 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을 보강해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나라 왜 개를 기준했을 때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CMO라고 돼 있죠.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에 각 그룹마다 상이한 이자를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물어볼 때는요. 얘도 가끔씩 들어오는데 여기서 계층이 여러 개로 운영되는 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CM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계층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발행 구조가 여러 개로 나눠진 애는 누구밖에 없다. CM 하나밖에 없어요. 얘들은 구별하시나요? 이렇게? 요거? 그 밑에 애들은 혼합형이잖아요. 어느 분은 이게 발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아도 이렇게 가요. 그러면 MPTV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발행 투자자 이렇게. 응? 여기는 이제 하나만 가잖아요. 하나. 투자자 여기는 누구? 발행자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는 발행자와 투자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CM하고 MPTV 얘기하니까 만들면 뭐 그렇게라도 해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 자산담보증권이 있는데요. 뭐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은 다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자산담보증권하고요. 이 저당담보증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저당권 하나만을 유동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자산담보증권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현금 흐름이 보장되고 있는 건전자산이 있으면 얘는 증권 만들어서 다 유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산담보증권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해드린 거죠. 여기는 뭐 하나에만 기초해서 저당 채권 하나만 유동할 수 있고요. 얘는 보유 자산을 다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자동차 할부 판매금 가지고도 유동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투자 회사 좀 해보시죠. 쉬었다 들어오시고요.